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너무 꿈 같아서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볼을 꼬집어 봐요. 주변에서는 이제 좀 즐기면서 살라고 해요. 좋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의식되는 것 같고요.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진심으로 아직은 일을 놓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은 미국에 사는 딸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제 이야기를요. 여기저기 말하고 싶다가도 조심스러워서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평소에 정말 즐겨 듣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요즘 세상에 60대 중반 여자가 그럴 수 있나 하실 텐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부모님은요. 오빠들 건사하느라 바쁘셨거든요. 6 형제까지 계셨으니까요. 더 정신이 없으셨겠죠. 그런 집에서 저는 7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일 큰 오빠랑은 20살 차이가 났죠. 원래는 낳지 않으려던 자식이었던 저는요. 온 가족에게 관심받는 자식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태어나던 해예요. 큰 오빠가 결혼을 하시면서요. 저와 1살 차이로 조카가 태어났거든요. 한창 젖을 물고 엄마 등에 매달려 있던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고요. 1살 차이인 조카는 오빠 부부를 따라서요. 도시에서 자랐어요. 자연히 조카와 저는 환경이 다르게 자랐고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로요. 불만을 키우며 자랐어요. 넷째였던 언니는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요. 저를 거의 업어 키웠지만요. 힘들다고 구박도 많이 했고요. 첫째 오빠부터 셋째 오빠는요. 저와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제가 기억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타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말만 오빠지 정이 들 새도 없었어요. 5째 오빠는 저를 미워했어요. 나오지 말아야 할 계집애가 튀어나와서요. 부모님 고생시킨다고요. 그나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챙겨준 건요. 막내 오빠인 6째 오빠였죠. 저와 막내 오빠는 4살 차이가 났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대신해서요. 재혼을 하신 할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태어난 아이라요. 오빠는 형제들 중에서도 유난히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할머니가 끼고 재우면서 돌봐주시고요. 저한테 몰래 간식을 내밀며 주기도 한 사람이기도 해요. 오빠는 간식을 주면서요. 먹어, 나는 어젯밤에 먹었어. 먹고 키 좀 커라라며 웃었는데요. 그 얼굴이 유일하게 저를 향해 웃어주는 얼굴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는 효자셨지만요. 자식들한테는 곁을 잘 내주지 않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매일 일을 하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려웠죠. 그나마 제가 일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돼서야요. 엄마를 마주 볼 수가 있었고요. 언니는 이미 집안일에 많은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까지 돌봐야 하니까요. 저를 짐처럼 여기더군요. 그때는 그게 참 야속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도 어려서 힘들었을 텐데요.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가까이 친해지지는 않지만요. 오빠들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요. 시내에 나가 살았어요. 소위 유학이죠. 시골에서 학교 다니기가 힘드니까요. 시내 학교 근처에 방을 잡아주고 살게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미요. 결혼을 하고 밥벌이를 했던 셋째 오빠까지는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오빠는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우체국에 취직을 하셨고요. 둘째 오빠는 전파사를 차렸고요. 셋째 오빠는 동사무소에 다니는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어찌나 효자들인지요.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뵈러 집에요. 한 달에 한 번은 2손 가득 뭘 사서는 오곤 했어요. 할머니와는 좀 어색해했는데요.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재혼하실 때 오빠들은요. 이미 너무 큰 탓이었을 거예요. 가끔 제 물건도 사다 주면요.
저는 그저 고개를 꾸벅하고 인사를 했어요. 조카들이 입은 옷과 신은 신발에 비해서요. 턱없이 초라했지만요. 제게는 그것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넷째 언니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를 도왔어요.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저처럼요. 초등학교만 다녔을 거예요. 가끔 오빠들이 다녀가고 나면요. 나도 학교 보내줘라며 울거는 했거든요. 시내에 나가 있는 다섯째 오빠와 여섯째 오빠와요. 같이 지내면 된다면서요. 엄마는 그런 언니에게요. 너까지 가면 농사는 누가 다 하고요. 막내 밥은 누가 챙기냐. 학비는 뭐 거저나. 글만 쓸 줄 알면 되지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걸 모르셨거든요. 아버지도 학교는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으셨다고 했어요. 그저 동네에서 아이들을 모아서요. 글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 계셔서요. 한자와 한글까지 배웠다고 하셨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되게 똑똑하다고 하셨는데요. 틈이 나면 책을 보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아침마다 학교에 가는 저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너는 좋겠다. 잠시라도 갈 데가 있어서라며요. 한숨을 쉬고는 했죠. 그런데 그 말을 제게만 했지요. 조카들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제일 큰 조카와 저는 고작 1살 차이였는데요. 걔는 학교 다니는 게 당연했고요. 저는 특별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좀 오래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냈는데요. 그 뒤치다꺼리까지 엄마가 다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할머니는 아버지 보실 때만 하는 척을 하시고요. 엄마가 다 하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할아버지는요. 조금만 불편해도 일하고 헛기침을 하시며 힘들게 하시더니요. 저녁 먹고 상 치우는데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엄마는 설거지라도 다 하고 가시지요. 가시는 것도 못 봤네라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셨지만요. 저는 봤어요. 오는 소리를 내며 주변을 살피던 그 눈을요. 너무 기괴한 장면이라 어린 제 눈에 이상해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엎드려 한참을 우치더니요. 장의사를 부르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셨어요. 연락을 받은 오빠들이 다 돌아왔고요. 오빠들은 상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곡소리를 냈어요. 아직 학생인 다섯째 오빠와 여섯째 오빠는요. 교복 위에 띠만 두르고요.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는데요. 손님이 많이 물려서 엄마는 부엌에서요.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하셨어요. 저도 술병을 나르고 설거지를 한쪽으로 치우느라요. 정신이 없었고요. 올케 언니들과 언니도 음식하고 치우느라 애를 썼죠. 조카들은 오빠들 곁에서요. 아버지 나 힘들어라고 조르더니요. 비워준 한쪽 방에 들어가 놀더군요. 물론 셋째 오빠네 조카들과 둘째 오빠 막내는요. 너무 어려서 그러려니 했지만요. 다른 아이들은 일을 도울 수 있는데 노는 모습을 보니까요. 나는 뭐 하나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여섯째 오빠를 붙들고 앉아서요. 눈물을 닦으며요. 아이고 이제이 할매는 못 산다. 석규야 이제이 할미는 이 집에서 못 있겠다 그치. 아이고 여보날 두고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라며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은요. 아주 눈물을 쥐었자네. 쫓겨날까 걱정돼서 저러나. 석규제는 왜 붙들고 저래. 끼고 키워서 저러는 거야라며 뒷말을 하더라고요. 고작 10살짜리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요.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자니까요. 가슴속이 뜨거워지면서 열이 뻗쳤어요. 하지만 그 열을 어디에 표현하겠어요. 그저 속으로 삼켰죠. 그저 막연히 내가 이 집에 없어도요.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실제로 저를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오빠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요. 돌아가는데 할머니는요.
여섯째 오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요. 이 할미가 다음에 오면 없을 거야. 석규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라라며요. 또 악을 쓰고 울었어요. 그런 할머니께 아버지는요. 어머니 석규 보내주세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라고 하며 달래셨고요. 그제야 오빠의 바지를 놓고요. 석규야 잘 다녀와. 할미가 우리 석규 좋아하는 거 많이 해놓을게라며 웃는 할머니의 얼굴에서요. 저는 또다시 기괴함을 느꼈어요. 오빠는 그런 책에 가서요. 이거 학교 갈 때 가지고 가. 나도 얻었어라며 지우개를 쥐어주고는 버스를 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엄마는 여전히 일이 많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버지가 보실 때만 일하는 척 하셨고요. 겨울이 오고 방학이 되어서 오빠들이 집에 왔을 때는요. 더 앓는 소리를 해가며 여섯째 오빠를요. 곁에서 놓지 않으시는 할머니가 저는 되게 미웠어요. 여섯째 오빠가 없는 틈에 다섯째 오빠는요. 제게 심부름도 많이 시키면서요. 너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냐라며 구박을 하고는 했거든요. 언니는 학교에 가는 건 포기한 것 같았지만요. 여전히 웃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없는 형편의 다섯 아들들에 비해 언니가 받는 대접은요. 불공평하긴 했어요. 장가간 오빠들 셋 집고 하는 돈 다 해주고요. 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보내느라요. 엄마와 언니는 쉴 새도 없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저 역시 같은 입장이기도 했고요. 그런데다가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요. 할머니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손이 아니었는 듯죠. 아버지는 살뜰히 할머니를 모시셨어요. 그게 다 엄마와 언니의 희생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물론 아버지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지만요. 언니는 자신의 처지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쯤요. 언니가 전에 못 보던 옷을 입고요. 곱게 화장을 하고는 아버지를 따라 읍내에 다녀왔어요. 못 보던 화장품을 구경하느라 넋이 빠져 있는데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런 엄마를 바라봤지만요. 어떤 말도 묻지 않았고 어떤 말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고 얼마 뒤 언니는 결혼을 했어요. 형부라는 사람은 시내에서 꽤나 큰 쌀가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를 처음 보고는요. 처제 용돈 써라며 꽤나 큰 거금인 500원을 주어서요. 부자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부는 첫째 오빠만큼이나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요. 언니와 결혼을 한다니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언니를 안고 눈물을 훔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만요. 할아버지 장례로 혼기를 놓친 언니를요. 제취자리에 선을 보이고 올린 결혼이었던 거죠. 아이도 있는 남자의 집에 딸을 시집 보내는요. 엄마의 마음은 아마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집에 돈이 더 있었다면 언니는요. 더 좋은 집에 시집을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저희 형편상 아버지는 더 나은 선택은 없다고 믿으셨을 거예요. 나쁜 분은 아니셨거든요. 다섯째 오빠는 군대에 가느라 언니 결혼식에 오지 못했고요. 고등학생이던 여섯째 오빠는 언니를 보고 울었어요. 그러더니 형부에게 가서는요. 우리 누나 울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하더니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결혼식이 끝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런 주변과는 상관없이요. 살짝 웃으며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에게요. 아, 너무 좋아.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나 농사일 안 하잖아. 드디어 시내에 산다. 그 사람이 나 갖고 싶은 거 다 사준다고 했어라고 하면서 웃었거든요. 언니가 입고 나갔던 옷도 칠하고 갔던 화장품도요. 다 그 집에서 보내준 거라면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의 모습이 낯설어서요. 그저 보기만 할 뿐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우는데 아랑곳도 없는 언니의 모습이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언니가 하던 일을 해야 했어요. 언니가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치러진 졸업식에는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터덜터덜 돌아온 집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이요. 잔뜩 쌓여 있을 뿐이었죠. 여섯째 오빠가 주고 간 상식책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헌책방에서 샀다며 건넨 그 책에는요. 별의별 상식들이 쓰여 있었어요. 벌에 쏘였을 때, 다리가 부러졌을 때요. 청소를 할 때 옷이 찢어졌을 때처럼요. 위급하거나 지혜가 필요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펴서 보면 똑똑해지는 기분이라 좋았어요. 실제로 할머니 옷에 묻은 얼룩이 안 지워져서요. 어머니가 타박을 받으실 때요. 그 책에서 본대로 해서 지우기도 했고요. 학교도 안 가서 집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으셨고요. 여섯째 오빠만 챙기셨어요. 누가 보면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셨죠. 첫째 오빠부터 셋째 오빠는 그런 할머니에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더 챙겼죠. 그런다 한들 오빠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요. 다 할머니 차지가 되었지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참 야속할 법도 한데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 어머니 애들이 챙겨왔는데 쓰세요라며요. 먼저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요.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조카들과 제 처지가 다른 것에요. 서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특히나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첫 조카는요. 저와는 달리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기에 더 서럽더라고요. 조카가 안 오면 그냥 지낼 텐데요. 오빠가 올 때 같이 오는 걸 보면 그렇게 제가요. 초라하고 작게 느껴져서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도 엄청 피했어요. 그래봤자 산이며 들밖에 갈 데가 없었지만요. 그래도 마주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섯째 오빠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나서는요. 저는 더 마음을 붙이지 못했어요. 다섯째 오빠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요.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요. 저를 더 힘들게 하기도 했고요. 엄마가 일부러 오빠에게요. 막내한테 좀 잘해줘. 너는 다른 형제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성미한테만 그래? 7살이나 어린애한테라며 뭐라고 해주시기도 했지만요. 오빠는 얘는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워. 서쪽까지만 태어났어야 하는데라며 저를 노려보기 일쑤였거든요. 저는 그런 오빠에게 어떤 말도 못하고요. 입만 삐죽거렸어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를 20살이 되자마자요. 선이란 선을 다 보시게 하시더니 시집을 보내셨어요. 다섯째 오빠가 결혼을 하며 올케가 있어서요. 일은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요.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내심 시집 가는 거 좋았어요. 오빠에게 올케 언니 앞에서 구박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3사람 정도 만났을 때 한 남자가요.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잘생긴 구석은 없었지만 말도 많지 않고요. 저에게 성미 씨는 웃는 게 예쁘네요 라고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크게 웃은 것도 아니고 피식한 게 다인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내심 걱정은 됐어요. 실은 언니가 형부에게 맞고 산다는 말을 들었기에 무섭기도 했죠. 돈도 많고 사람도 좋아 보이던 형부는요. 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때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술을 마시고 와서요. 딸들도 때려서 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요. 제일 가깝게 살던 둘째 오빠네로 도망을 쳤어요. 오빠가 쫓아가서 형부를 때려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돈집에서 고소를 한다며 저희 집까지 쫓아와서요. 큰 소리를 내는 걸 아버지가 겨우 설득해서 돌려보냈고요. 언니는 한동안 집에서 지내다가요.
형부가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요. 그런 언니를 보며 다섯째 오빠는 돈에 팔려 결혼을 하니까 저러지라며요. 혀를 차는 걸 듣고 너무 돈이 많은 사람도 무서웠고요. 그저 다정한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요. 저는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다른 남자들처럼 뭐 해준다 소리도 없는 게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선택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어요. 시댁은 저의 집보다 더 가난했어요. 나은 점이라고는 신의 집이 있다는 것뿐이었죠. 남편은 그런 집 장남이었고요. 밑으로 줄줄이 여동생만 셋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짐꾼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져 누워 계셨고요. 시누이들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선에 나올 수 있었던 건요. 저희 외가 친척분이 잘 아시는 양반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말로는 되게 명문가였는데 갑자기 파산을 했다는데요. 알 길이 없었죠. 결혼식만 겨우 하고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방이라고는 2개뿐이라서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한 방을 쓰고요. 저희 부부가 나머지 방을 써야 했죠. 농사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지만요. 매일 시누이들 도시락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병수발도 들어야 했죠. 청소 빨래 음식을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 있었어요. 언니보다 더 친정의 소식을 전할 수도 가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딸아이가 태어났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제야 겨우 친정 나들이를 했고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오빠들은 남편에게 아는 체를 했고요. 제 딸아이를 예뻐해 줬어요. 여섯째 오빠는 서울에서 만난 여자를 데려와 인사를 시켰어요. 너무 곱고 예쁜 사람이라 감히 아는 체도 못했죠. 언니는 전보다는 나은지 얼굴이 좋아졌다고 여겼는데요. 팔뚝에 멍을 보고 여전히 맞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형부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요. 언니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다섯째 오빠와 나갔다가 돌아오더니요. 구석에 자리를 지키다가 발이 나자마자요. 언니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언니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요. 왜 저러고 사나 싶었어요. 제 앞날은 모르고 말이죠. 마치 저에게 누군가 답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일이 나더라고요. 친정에 다녀온 후로 남편은 저에게요. 돈 좀 해와라고 하더군요. 야, 그렇게 땅이 많고 형님들도 다 살만하다면요. 너 앞으로도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가서 우리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다면서 졸라서요. 뭐라도 좀 해와라며 화를 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집에 무슨 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가 외인이라며 명절에도 친정에 못 가게 하더니요. 갑자기 무슨 돈이요. 오빠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손 벌리고 할 입장도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남처럼 자랐다고라며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어디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남자 기죽게. 남편이 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얌전하다 했더니 어디서 드세게 굴어. 너희 집에서 그리 가르치던 너의 딸이 그런 거 보고 배울까 겁나지 않냐라며 호통을 치시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저희끼리 귓속말을 하며 키득거리며 저를 보는데요.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뭐라고 대들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요. 대문에서 기척이 느껴지는데 남편 표정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한 남자가 들어와서 남편의 멱살을 잡아채더니요. 이 자식이 내 동생을 감히. 너가 감이라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여섯째 오빠였어요. 워낙 덩치가 좋은 사람이라 왜소한 남편은요. 그야말로 고목나무의 매미 같더군요. 시아버지는 저희 오빠라는 말에 사돈총과 이러면 안 되죠. 시아비가 며느리 좀 가르쳤다고 이러면 됩니까? 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오빠는 멱살을 잡았던 남편을요.
마당에 내동댕이 치면서요. 세상 천지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더러 친정 가서 돈에 오라고 때립니까? 그리고 너희는 웃어. 내 동생이 맞는데 웃어라며 시누이들에게도 소리를 치더군요. 시누이들은 겁이 났는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짐 싸. 애도 챙기고 오빠랑가 하더니 저를 방으로 밀어넣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에게 매달리며요. 오빠 내가 가긴 어딜 가. 엄마랑 아버지는 어쩌고라며 오빠에게 사정을 했어요. 일단 아이가 너무 어렸고요. 그때 생각으로는 이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꿀 때였으니까요. 오빠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더니요. 이러고 살지 마. 하영이 생각도 해라더니 제 손에 뭔가 쥐어주고는요. 대문 밖을 나가더라고요. 들여다보니 로션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오빠에게요. 그때 무슨 일로 날 찾아왔었어라고 물으니까요. 너 어떻게 사나 궁금한데 핑계가 없잖아. 그래서 로션 준다는 핑계로 찾아갔지. 너희 올케는 그런 거 잘 바르잖아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친정에 가서 돈 가져오라는 소리를 하진 않았지만요. 달라졌어요. 걸핏하면 상을 엎었고요. 시누이들은 빨래 트집을 잡으며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버티면 나아지겠지 싶어서요. 딸아이가 5살이 되도록 그 꼴을 다 받아주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제 고모 옷이 예뻤는지요. 손을 댔는데 망가졌다며 시누이가 아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5살짜리 뺨을 쳐요라며 말을 하는데요. 남편이 그럼 너가 맞으면 되겠네. 애 엄마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옷을 망가뜨리는 동안 뭐 했어라더니요. 제 뺨을 치더군요. 그 순간 제가 무슨 힘이 났는지요. 그간의 서름이 확 몰려오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남편의 뺨을 치고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는요.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새끼 몸에 손을 대고도 뭐 잘했다고. 나 그거 소리를 치며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제 인생에 처음 있던 일이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는 게요. 한번 터지니까 막아지지가 않더군요. 남편을 거의 다 긁어 놓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요. 도저히 친정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모아놓은 돈도 없이 덜컥 애까지 데리고요.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차비만 겨우 마련해서 6째 오빠가 사는 서울로 향했어요. 오빠가 무슨 일 있으면 오빠에게 오라고 했거든요. 오빠는 군대에서 만난 사람과 일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무작정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출발 전에 오빠에게 연락을 했더니요. 그래 와라. 여기 얼마나 일거리가 많은데 와라고 하기에요.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가기로 했어요. 동네 창피하다며 하룻밤도 겨우 재워주는 친정과요.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저에게 이혼을 왜 하냐며 화를 내던요.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에게도 못 갔고요. 저에게 오라고 한 사람은 6째 오빠뿐이었기에요.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올케 언니도 잘 왔다고 반겨주는 오빠네 집은요. 한동안은 저와 딸아이에게 안식처였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기에요. 저는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건 농사일과 집안일뿐인 제가요.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세탁소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나갔어요. 가서 일을 배우면서 각종 세제 쓰는 법도 배우고요. 예전에 책에서 본 대로 알려도 드리며 일단 돈을 벌었어요. 그래야 근처에 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작은 방도 구하고 딸아이도 학교를 보냈어요.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시누이들도 시집을 가고 나서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남아 두 남자 청승을 떨고 살더라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오빠의 고향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오빠는 그쪽으로는 베개도 놓지 말고 자라며 염려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지금 하는 일반 잘 되면요. 너도 좀 보태줄 테니까 조금만 고생해라며 저를 달래주고는 했어요. 저는 그런 오빠의 말만이어도 힘이 났고요. 오빠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요. 그 말이 그저 좋았어요. 그냥 의지가 되었다고 할까요? 세상 그 누구도 저를 돌아봐 주지 않는데요. 오빠가 그렇게 챙겨주는 말들이 좋았는지도 모르죠. 말뿐이어도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오빠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당장의 딸아이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생활은 점점 자리를 잡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마땅한 직업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탁소 일을 하다가 가게 점원을 하다가요. 마트에서도 일을 하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생활은 빠듯했고요. 번번이 아이는 올케 언니에게 맡겨야 했어요. 올케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면서도요.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생활이었지만요. 그래도 남편과 살 때보다 나아서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 만에 고향에 갔는지 몰라요. 엄마의 마지막은커녕 소식도 오빠를 통해서나 전하고 듣던 저는요. 고향집 대문 앞에서부터 엉엉 울면서 들어갔어요. 어찌나 복받쳐 눈물이 나던지 엄마 영정 사진도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본 사이 조카들은 다 자라서요. 저희 아이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을 낳아 데리고 왔더군요. 가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인 자리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리에 엄마만 안 계시더군요. 욕을 먹던 어쩌든 그냥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갈 거리라는 후회를 하며요. 엄마의 장례를 치렀어요. 타고 떠나는 엄마의 마지막 걸음에 저는 또 엉엉 울고 말았어요. 엄마를 선산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요. 엄마의 짐을 정리하는 때요. 아버지가 이건 막내 거다. 너희 엄마가 모아놨어라고 주시는데요. 오빠가 사줬던 책과 제가 쓰던 일기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시집 간다고 아무렇게나 두고 간 것을요. 엄마는 소중하게 모아두신 거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요. 딸이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묻기에요. 엄마 어릴 때 쓰던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요. 이제 오지 마. 오빠들 힘들게 하지 마. 나 죽어도 오지 마라. 이혼하고 그 망신을 줬으면 됐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 몇 년 만에 봤는지 알아요. 체면 내가 그거 눈치 보다가 엄마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라고 하자요. 언니가 옆에서 그러니까 살았어야지. 어딜 이혼을 하고 잘했다고 그러니. 다 그러고 산다라고 하기에요. 언니나 그렇게 맞고 살아. 아버지 알았어요. 안 올게요. 오빠들한테도 연락 안 할게요. 갈게요라고 딸아이 챙겨서 나오려는데요. 큰올케가 봉투를 제 주머니에 넣으며요. 어머니가 막내 오면 주라고 그러셨어요. 가져가요라고 하더군요. 그깟 돈 그 자리에서 던져주고 오고 싶었지만요.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돈을 품고는 서울로 올라와 버렸죠. 오빠는 나중에 올라와서요. 형들하고 누나한테 내가 다 잘 이야기했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라.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 맞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낫지 무슨 소리야라고 했지만요. 저는 서운함과 쓸쓸함으로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그럴듯하게 돈도 벌고요. 옷도 비싼 거 입고 갔으면 나를 무시했겠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지금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맛집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은 다 가서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제 입에도 맛있어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먹으러 다녔죠. 그러다 코다리찜 집이 제가 생각했던 규모와 음식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계산을 하고는 마감할 시간에 다시 찾아가서요.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더니요. 계산대에 있던 사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미라고 합니다. 사장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제가 음식을 배우고 분점을 내고 싶은데요. 라고 다짜고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요. 저희는 아직 분점이나 음식 전수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빌부터라도 시키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성실하게 사장님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다라며 사정을 해봤지만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다음 날도 찾아가서 사정을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 또래의 한 여자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니요.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돈 안 벌어도 되는 사람 있나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가만히 제 얼굴을 살피시더니요. 혹시 청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사실 내가 어제도 여기서 보고 오늘도 봤어요. 여기 사장이랑 내가 친구거든. 포부가 너무 대단해서 내가 일을 좀 맡겨보려고 하는데 라고 하시며 저의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청소일까요? 라고 여쭈어 보니까요. 사실 이 건물이 내 건물이에요. 이 옆 건물도 층마다 화장실이 있어서요. 내가 화장실 청소랑 건물 내부 청소랑 같은 업체에 맡겼더니요. 둘 다 청소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청소가 안 되는 화장실부터 좀 맡기고 싶은데요. 둘 다 8층이고 남녀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첫 달은 기존 업체에 맡기던 그대로 줄게요. 어때? 잘하면 다른 건물도 맡기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은 이미 제가 그 전에 받던 월급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수익은 제가 하기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가 사줬던 그 책을 찾아 꺼내 들었어요. 그 속에서 화장실 청소법을 찾아보려고요. 다행히도 오래전 책인데 화장실 냄새 잡는 법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나프탈렌을 쓰는 것이 아닌 세제 비율도 있어서요. 그걸 써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필요한 세제를 사들고요. 약속한 날에 건물 앞에 갔어요. 사장님과 인사를 하는데 짐들을 보시더니요. 앞으로 이런 건 비용 처리하세요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법대로 청소할 거라 영업비밀이 될 수 있어서요. 제가 구입하겠습니다라고 화장실을 살펴보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간 코팅 종이를 화장실 가장 안쪽 벽에 붙이자요. 이건 뭐예요? 라고 물으시기에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주일마다 날짜 쓰고 청소 시간을 적어 놓도록 하려고요. 이걸 보면 층마다 많이 사용하는 시간을 알 수 있어서요. 청소 순서도 정할 수 있고요. 더 손이 많이 가야 하는 시간에 맞춰 청소를 하니까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나 수완이 좋으시네. 내가 사람을 잘 봤나 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시더니 가셨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시작한 화장실 청소를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파리가 미끄러진다는 말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사장님은 4개월을 지켜보시더니요. 건물 2개를 더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직원 채용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수익으로는 사람 못 쓰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무실 하나 내줄 테니까요. 작게 사업 시작해 볼래요. 그러면 우리 건물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건물도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요. 생각해보고 사업 계획서를 좀 써와 볼래요. 버거우면 그냥 내 건물들만 하고라고 하시는데요. 이상하게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며칠을 사업 계획서와 씨름을 해서요. 사장님께 가져다 드리며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그날부터 면접 보는 법부터요. 거래처 뚫는 법, 지시 내리는 법, 세금 내는 법 같이요.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누가 그렇게 저를 챙겨준 적이 없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힌트를 주셨고요. 저는 그 힌트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을 뛰어다니며요.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딸은 사촌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죠. 지금도 너무 고마운 건 올케 언니가 제 자식같이요. 저의 아이를 품어주셨다는 점이에요. 그저 아유 손도 안 가게 저희들끼리 잘 지내는데 뭘요. 챙긴 것도 없어요. 하영이가 다 알아서 잘해서라고 할 뿐이었거든요. 그 고마운 마음을 갚아주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저희 사무실은 어느새요. 파견 직원 15명이 관리하는 건물만 30개동이 되었어요. 창업단지의 큰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 규모는 엄청나죠. 사장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요. 제가 뛰어들어 직접 키운 사무실이 생긴 지 8년 만의 일이었어요. 생활은 안정이 되었고요.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 하고 싶다는 공부도 마음껏 시켜줄 정도는 되더라고요. 조카들 대학 등록금도 제가 내주었고요. 오빠와 올케는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봤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지만요. 저는 오빠 조카들 유학 비용도 내가 낼 수 있어. 하고 싶다고 하면 보내. 우리 하영이도 미술 전공해서 유학 간다잖아. 조카들도 가라고 해. 내가 해줄 수 있어 하고 말을 했어요. 그 사이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에는 정말로 가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청소를 하며 울었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효도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헛헛한 마음을 일하는 데 쏟았고요. 아직도 화장실 청소 용액 비율은 저만 알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에서 건물 전반적인 청소까지요.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며 세제도 다르게 써야 해서요. 더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만 하고 있어요. 영업 비밀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사장님께는요. 투자 원금과 이익금에 대해 약속한 날짜에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장부도 못 보던 저에게 사업에 대해 알려주신 이유를 물었더니요. 당신 눈빛이 뭐든 하겠던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 하나는 기깔나게 배웠거든. 사람 보는 거. 근데 그때까지도 당신처럼 그런 눈빛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었어. 성공하겠나 싶더라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나도 이제 좀 놓고 놀러 다니고 싶어서요. 건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있다가 당신이 건물들 할래? 관리가 되는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서 싸게 안 줘. 돈 많이 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러다 입주 청소도 하고 아파트 청소도 하면서요. 저희 업체가 이 지역에서는 청소 관리 분야로 이름이 날 정도였어요. 사무실 이전 청소까지 다 하거든요. 상업지구라 그런 부분을 원하시고요. 지금은 어플도 개발 중인데 그건 우리 조카가 해주고 있어요. 어떤 청소든지 원하는 분야에 출장을 부를 수 있는 어플인데요.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쓰이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인 거죠.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지금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데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딸과 사위를 반반 닮은 손자 손녀와 함께요. 화상 통화도 자주 하고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딸은 늘 저에게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손에서 일 놓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그럴 수가 없어요. 딸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미국의 집도 사줄게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아직 더 벌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는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게 너무 좋아요. 고객들이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네요 라고 하실 때면요. 가슴이 뿌듯해져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제 인생 그 자체가 되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시골 여자가요.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더 큰 꿈도 있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어릴 때 꿈꿨던 것보다 훨씬 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도록요. 늘 준비하고 계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와 열정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특히 여섯째 오빠와 올케 언니요.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사장님께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딸한테 한 약속도 지키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세상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